작업장 및 제조 설비 세척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세척제를 사용하는지 그러한 것들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법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작업장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화장품을 만드는 작업장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기존의 시험 문제를 보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비중이 상당히 좀 적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좀 내용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세척제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청소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사용되는 기계들, 이런 기계들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세척제인데, 가산화수소라든지 알코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독할 때 많이 쓰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화장품 제조 기계 같은 경우에 소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가초사는 식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식초인데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우리가 가초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락틱 애시드는 우유가 우리가 숙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썩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떻든 우유에서 만들어진 거죠. 약간 신내음 나는 그런 것들인데요. 젖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락틱 애시드 옆에다가 젖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알코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면 활성제로 당연히 퐁퐁 같은 걸로도 우리가 기계를 씻을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퐁퐁에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에 상당히 짜증나는 그러한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합성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 이런 말들 편하게 많이들 쓰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 피부 자극도가 좀 낮은 그러한 계면활성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억해 보시면 재생 가능한 계면활성제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이상한 글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죠? EC50, IC50, LC50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의약품에서 약품을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EC50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했는 그 약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면활성제니까 우리가 사용했는 계면활성제의 효과가 한 절반 정도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EC50이라고 하고요. IC50이라고 하면 세포의 활성도가 절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최대 수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LC50은 이걸 투입했을 때 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투입했을 때에 반 이상 죽는 그러한 최대 농도를 LC5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약물에서 투입했을 때에 반 이상 죽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EC, IC, LC 이거 자체가 그 약물 반응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그 반응 수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리터당 10mg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형태로는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자, 디귿에 보시면 혐기성 및 호기성 조건하에서 쉽고 빠르게 생분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대부분 그 천연 계면활성제를 추천하는 이유 자체가 빠르게 생분해가 돼서 분해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쌀뜨물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던데, 그러한 것들이 분해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톡시라 계면활성제는
아래에 있는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톡시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에틸렌 옥사이드를 기질에다가 첨가하는 그러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에톡시라 계면 활성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용화제로 사용하는 거 보면은 뭐 솔베이트 40, 솔베이트 60 뭐 이러한 그 가용화제로 우리가 되게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 소르비탄을 그 에톡시라 시켜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지방산하고 그 반응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면활성제가 보면 그 에톡시라 계면활성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EG 이런 단어가 붙으면 대부분 에톡시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에톡시라 8번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계면활성제에 보면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데요. 뭐 PEG 8, DPG 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에톡시라 8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 이하인 경우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화장품 우리가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지금 8번 이하를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라네스 9 아세테이트 뭐 이런 말로 써가지고 라놀린 알코올에 뭐 에톡시라 되어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9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에톡시라 9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8번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8 이하까지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8 이상이라고 하면 8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9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9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 전체 계면활성제의 5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 계면활성제에 보면 세척력 때문에 사용되는 그러한 좀 강력한 계면활성제들은 함량 자체가 거의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강력한데 뭐 고깃집의 불판 뭐 이런 것들 씻을 때 보면 50% 정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든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 때에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톡시라 계면활성제는 8번 이하만 사용을 하고 50% 이하와 함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석회 장석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듐 카보네이트. 소듐 카보네이트가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그죠? 중조라고 불렀었는데, 발포 비타민 만들 때 알칼리제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마제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보통 천연 세제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보면 여러분들이 연마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듐 카보네이트는 알칼리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척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는 가성 소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리고 가성소다도 알칼리제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세척할 때 세척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트릭 애시드는 구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주방에서 보면 이러한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이나 또는 소듐 카보네이트나 또는 식초 이러한 것들로 소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기계도 똑같이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성 비누,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열수와 전기. 열수는 뜨거운 물을 얘기해요. 보통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튀겨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유라고 하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우리는 정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는 가성 가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산과 알칼리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제조소 자체를 세척할 때, 설거지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나왔을 때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 몇 번 정도만 읽어보면 뭐 그냥 한 2-3번만 읽어봐도 대충 객관식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계면활성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리터당 10mg 이상이라는
그 약물 반응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에톡시라 계면활성제는 5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이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 및 보관. 지금 포장 및 보관에서 보시면은요,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게 폴리염화 비닐, 그리고 폴리스티렌폼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포장할 때에 이러한 재질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PV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폴리염화 비닐이 뭐냐면 수축 비닐인데요. 수축 비닐이 보면 우리가 왜 그 1-1 샴푸 뭐 이런 것들 사면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수축 비닐로 빡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수축 비닐이 우리가 PE 재질도 있고 PVC 재질도 있는데요. 보통 손으로 만져보면 PVC는 굉장히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서 비닐이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PE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드러운 비닐로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벗겨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포장할 때는 우리가 2차 포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 PVC 비닐로 수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폴리스티렌 폼은 뭐냐면 스티로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폴도 우리가 포장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봐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및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료 보관실에 보면 일반 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원료도 있는데 이러한 유기농 원료는 일반 원료와 함께 섞어 놓고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기농 원료는요,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따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소쿠리에 담아서 따로 보관한다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보관하지 않으면 경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료의 조성에서 보시면 천연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 나와야지만 되고요. 이 95%는 물도 포함됩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함량이 전체 함량에서 10% 이상이 돼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 10%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5%에. 예를 들어서 유기농 화장품을 만약에 내가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딱 맞춰서 나는 10%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유기농 함량은 10% 나와야 되고요. 이 유기농 함량과 천연 함량이 다 합해가지고 95%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95%라고 하는 거는 물도 들어가고요. 천연 원료도 들어가고 천연 유래 원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원료도 해당되고요. 유기농 유래 원료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합해가지고 95%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유기농 함량은 10% 이상만 나오면 우리가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의 보존에서 보시면은요. 자, 책임 판매업자가 항상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제조일 또는 수입했는 경우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또는 사용기한이 끝나고 나서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섞어가지고요. 그냥 객관식으로 그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섞어서 짬뽕으로 나왔을 때에 요게 5번이 정답으로 나온 적가 있었죠. 여기에서 수입일은 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통관일 자체가 갈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골고루 나오다 보니까 사실 외울 게 지금 너무 많죠, 그죠? 자, 천연 및 유기농 함량의 계산 방법, 드디어 골머리가 지끈지끈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천연 함량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 비율 더하기 천연 원료 비율 더하기 천연 유래 원료 비율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물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천연 함량을 계산할 때 물도 천연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농이라는 게 없죠. 유기농 물 이런 말 여러분들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함량을 계산할 때는 물을 더하지 않아요. 그냥 유기농 더하기 유기농 유래 원료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보면 이 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연 함량 비율을 계산하시오. 뭐 유기농 함량 비율을 계산하시오. 이딴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점점 진화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제가 숙제로 내고 싶었는데 어제 수업을 끝까지 다 하고 숙제로 낼까 말까 제가 엄청 망설이다가 이번 회차는 이상하게 숙제도 잘 안 하시고 대답도 많이 안 하시고 네, 조용하신 분, 내성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망설이다가 그냥 오늘로 제가 미뤘습니다. 자, 유기농 함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물,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기농 물이라 하는 거는 없다는 뜻이고 유기농 미네랄 유래 원료라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미네랄이라 하는 거는 뭐라 했어요? 땅에서 나온다 했죠. 땅, 강물, 돌, 흙 이런 건데 돌, 흙에다가 쓸데없이 농약 치는 놈도 없을 거고 네, 어떻든 미네랄이나 물은 유기농이라는 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다가 유기농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유기농 원물만 사용하거나 유기농 용매만 사용했을 때에 이런 경우는 100%로 계산한다. 이거 뭐 말이라고 적습니까? 뭐 유기농 허브 50g에 그 다음에 뭐 유기농 글리세린 뭐 100g을 뭐 합해가지고 뭐 추출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추출물 100g이 나왔을 때에 뭐 유기농 함량은 이렇게 물으면 뭐 다 유기농밖에 안 넣는데 유기농이 당연히 100%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적어놨습니다. 유기농 더하기 유기농이기 때문에 유기농은 100%다 이 뜻이에요. 자, 수용성 및 비수용성 추출물. 왜 비수용성을 적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일 뭐 이딴 식으로 적어놓으면 되겠구만은. 자, 수용성 그러면 뭐 물, 뭐 글리세린, 뭐 에탄올 뭐 이런 종류로 보통 추출물을 많이 뽑죠. 뭐 비수용성 뭐 물이 아닌 거니까 뭐 오일이겠죠. 뭐 오일 종류 뭐 이러한 것들로 추출물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고, 밑으로 보면 네모에 여러분들이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오늘 할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수용성 추출물 원료로 추출한 경우, 그 다음에 비수용성 원료로 추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용성으로 추출한 경우라고 하면 뭐 솔직히 물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면 물로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게 한 번 더 출제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추출물을 만든 경우에 유기농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 이 물로 추출했을 때하고 여기서 비수용성 즉 오일로 추출했을 때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로 추출하던 오일로 추출하던 어떻든 안에 글씨를 보시면은요, 신선한
신선한, 건조, 신선한, 건조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이 말은 예, 왕짜증나고로 요거를 다 외우라 이 뜻이에요. 이거 못 외우면 네, 못 풀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 껍데기나 씨앗, 견과류, 그러면 땅콩, 호두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뿌리 이런 것들은 말렸을 때에 우리가 생물이 2.5라면 말리면 1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1대 2.5 뒤에 숫자 많은 게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 즉 원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조대 원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잎, 꽃, 지상부 뭐 어떻든 땅 위에 자라는 것들 예, 뭐 줄기겠죠. 줄기라 적으면 되지. 쓸데없이 지상부 뭐 이딴 식으로 적어놨네요. 자, 이거는 1대 4.5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은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1대 5 밑에 거는 1대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많은 과일 오렌지,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1대 8이고 살구, 포도 이런 거는 1대 5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지금 위에 있는 요 문제와 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물로만 추출한 원료의 경우 자, 식을 외워야 되죠. 추출물 분해 신선한 유기농 원물 곱하기 100이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수용성 원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일이라고 예,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더럽게도 외울 게 길지 그죠? 신선 또는 건조 원물. 지금 위에서는 원물로 나왔는데요. 밑에는 뭐 건조로 나오든 원물로 나오든 뭐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일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사용했는 총 용매 이렇게 용매 이딴 식으로 외우라면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또 들어오지도 않죠 그죠?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죠. 이 오일이 용매라는 뜻인데요. 좀 쉽게 외우자고 하면 그냥 이 오일에다가 허브를 담궈 가지고 예, 우리가 추출물을 뽑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실 때 여기 앞에 원물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그냥 건더기로 외우세요. 건더기 더하기 국물 분해 그 다음에 유기농 건더기 더하기 유기농 국물 곱하기 10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체 건더기 더하기 전체 국물 분해 유기농 건더기 더하기 유기농 국물 곱하기 100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식만 외우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요 문제를 외우시려면 밑에 있는 건조 비율을 다 아셔야만 됩니다. 지금 요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올리겠습니다. 자, 건조한 유기농 라벤더 꽃잎 100g과 그 다음에 용매로 물을 사용을 했어요. 자, 물이냐 아니냐 이거를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자, 물을 사용했고 총 추출해서 나왔는 추출물은 900g을 얻었습니다. 자, 유기농 함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식에서 보시면 추출물 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나왔는 추출물에 지금 여기 물 1kg에 건더기 100g을 넣었으면은 왜 1100이 아니고 더 적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추출물 만들 때 건더기는 건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추출물 양이 마지막에 나왔을 때 양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서 물에다가 보리차 집어넣어서 끓이고 보리차 갖다 내비리고 남았는 물을 무게를 달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이 많이 줄겠죠. 자, 어떻든 식에서는 추출물 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유기농 원물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서 식은 900분의 자, 신선한 유기농인데 여기서 보면 건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꽃잎은 아까 1대 4.5였죠. 그죠? 그래서 1대 4.5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100g이라고 했어요. 100 곱하기 아까 4.5니까 곱하기 4.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요. 그죠? 4.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식이 100이었나요? 자, 요렇게 풀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풀어봅시다. 이제 산수네요. 드디어 900분의 450 곱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지우고 450 나누기 9니까 9, 5, 9, 45 맞나요? 5, 9, 45 맞네. 50 정답은 유기농 함량 비율은 50%에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안 외워지시는 분은 문제를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유형 그대로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2번에 보시면은요, 건조한 유기농 녹차씨 50g이 있었고요. 여기는 보면 건조한 유기농 녹차씨 50g과 건조한 해바라기씨 50g, 즉 건더기가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건더기가 두 가지. 그 다음에 국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호호바 오일 100g, 유기농 아보카도 오일 100g이라고 해서 건더기가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물에서 일반 아보카도 오일 100g과 유기농 아보카도 오일 100g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유기농으로 계산 안 해요. 같은 아보카도인데 일부는 일반을 넣고 일부는 유기농을 섞게 되면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용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추출 오일 180g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비수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더기 더하기 전체 국물이었었어요. 그죠? 자, 전체 건더기가 몇 g입니까? 50, 50 더하면은 100이죠. 100 더하기 전체 국물 200g 분의 유기농 건더기 더하기 유기농 용매였었어요. 건조든 생물이든 상관없이 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유기농 건더기가 50이었나요? 유기농 건더기 50, 유기농 국물이 100. 자, 요거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분의 150 곱하기 100 그러면 산수 계산하면 355 이것도 50이네요. 50% 요렇게 나왔어요. 어렵나요? 산수가 나오니까 갑자기 골머리가 막 아파지죠.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형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에서는 건조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꽃잎으로 나올 수도 있고 씨앗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살구나 포도 같은 이런 과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마지막 네모칸에 보시면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유기농 글리세린이나 유기농 알코올의 유기농 함량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입되는 총 원료 빼기 해수 또는 제거되는 원료 분해 투입되는 유기농 원료 빼기 해수 또는 제거되는 원물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수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추출물 만들 때 보통 알코올을 넣어서 추출을 한 뒤에 알코올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제거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번 한 가지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은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에 짬뽕으로 섞어서 나올 때 보면 꼭 이 글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면은 끝나기 석 달 전에 연장기간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위생허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을 때도 보면 그러한 인증이 끝나기 석 달 전에, 그러니까 만료되기 90일 전에 다시 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요러한 인증 마크가 우리가 초록색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마크 비스무리하게 만들거나 유기농이라고 또는 천연 화장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금 여기 행정 처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고 석 달 전에 재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예 신청한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비슷하게 표시하거나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 화장품이 아닌데도 광고에 그러한 글을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만 되겠죠. ISO 1612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에서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천연 원료가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는지, 천연 유래 원료가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기농 원료는 몇 퍼센트 함유됐는지, 유기농 유래 원료는 몇 퍼센트 함유됐는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별도의 인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ISO 16128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지수를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 자, 천연 지수 몇 퍼센트, 천연 유래 지수 몇 퍼센트, 유기농 지수 몇 퍼센트, 유기농 유래 지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ISO 16128에 근거해서 계산했다라는 표현 방법도 적어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표시사항도 적어야 됩니다. 자, 적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전면부에 우리가 표시하는 경우, 요 표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금방 밑에 우리 표에서 봤던 요 부분을. 자, 요 경우에는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이 아님 또는 식약처 기준에 따른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면부 외에 옆면이나 뒷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라는 뜻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천연이나 또는 유기농 허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거의 천연 화장품에 준하는 것들, 유기농 화장품에 준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표기하는 법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화장품 우리가 포장지에다가 2차 포장지에다가 뭐 1차 포장지가 화장품이 크면 1차 포장지에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포장지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전면부에 표시할 때는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이 아닙니다 라고 적던지, 아니면은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이 아닙니다 라고 적던지, 이러한 문구를 반드시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광고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자, 천연지수 몇 퍼센트라고 딱 적고 반드시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고요. 자,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라는 표시를
꼭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든 이렇게는 표시했지만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뜻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ISO 16128이라는 요 숫자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2년도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겼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새롭게 바뀌었으니까.